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엔세이드에 대한 강의는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엔세이드들에 대한 이름들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에 보면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항염 작용을 하는 약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전별로 그 대표적인 약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임상에 어떤 곳에 적용, 그리고 생각해 볼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라든가 어떤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라고 하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기전을 크게 개괄하면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 내에 있는 포스포리피드의 아라키도닉 애시드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리폭시게네이즈라고 하는 럭스 효소와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콕스 효소가 작동을 해서 럭스는 루코트리엔들을 만들어서 염증과 그리고 부종 같은 데 관여를 하게 되고요. 콕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나 트롬복산 같은 걸 만들어서 염증과 부종 같은 것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염증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라고 해서 코티코스테로이드 계통을 썼습니다. 이것들은 아예 그냥 포스포리피드 차원에서 차단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항염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든가 프로스타글란딘 E1 같은 것들도 못 만들게 하게 되면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됐죠. 따라서 부작용은 좀 덜하면서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약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엔세이드였고요. 그래서 넌스테로이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 있고 얘가 작동하는 기전은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엔세이드들에 대한 약물 큰 특징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약한 유기산이고요. 그 다음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로 간에서 대사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에는 코티코스테로이드보다는 약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게 되고요.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에는 마약성 진통제보다는 약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 효능은 낮더라도 주로 경환 통증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통풍 치료에 사용하는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사이실레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외용제로 주로 사용이 됐는데 경구용 제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세틸 사이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아스피린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달려있는 아세실레이트라고 하는 기가 콕스에 비가역적으로 붙어서 불활성화하는 형태를 만드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을 통해서 콕스의 역할들을 차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엔세이드의 작용 기전 첫 번째를 보시면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를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가 만드는 염증 반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못 만들게 하는 특징을 갖게 되죠. 대신 리폭시게네이즈는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폭시게네이즈가 만드는 유코트리엔에 의한 문제들은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들을 갖게 됩니다. 사이클옥시게네이즈를 억제한다는 작용 기전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비가역적 억제, 두 번째는 가역적 억제입니다. 비가역적 억제의 대표적인 엔세이드는 아스피린이고요. 이 아스피린은 들어가면 콕스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새로 콕스를 만들어야지만 역할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가역적 억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스피린 이외의 엔세이드들은 들어가면 콕스를 억제합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억제했던 콕스는 새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역적 억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콕스에는 콕스1과 콕스2 효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콕스1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지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위장관 보호물질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손상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인듀스되는 효소가 콕스2 효소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인듀스되는 콕스2를 억제하는 게 항염작용에 탁월하겠다 해가지고 셀렉티브한 콕스2 억제제를 개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제를 하다 보니까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프로스타사이클린과 응집 작용을 도와주는 트롬복산, 이것들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 밸런스를 깨트려 버려서 오히려 트롬보시스 위험들이 증가하는 문제들이 터져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위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아라키노딕 애시드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데 위점막 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혈소판의 기능이나 아니면 신장의 기능들에 영향을 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맡는 역할하는 콕스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 통증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아니면 염증 같은 것들에 기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콕스2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엔세이드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억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생겼고요. 콕스2만 이니비션 하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은 덜한 반면에 효과적으로 항염작용을 한다라고 기대를 했었으나 오히려 밸런스, 혈소판의 응집과 응집을 억제하는 밸런스를 깨트리는 측면으로 좀 더 위험한 일들이 터져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엔세이드의 양리작용을 보게 되면 진통작용을 하게 되죠. 주로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열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프로스타글랜딘 생산을 억제해서 해열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염증을 강화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해서 소염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대신 록스에 의해서 이렇게 일으키는 염증은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엔세이드를 임상적으로 어디에 쓰느냐? 해열제 또는 진통제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진통제로 쓸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아이들, 구체적으로 20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열이 생겼을 때 이러한 엔세이드들이 들어가게 되면 열이 더 높아지거나 부종이 더 심해지는 라이에 증후군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20세 이하 아이들이 바이럴 인펙션으로 열이 난다라고 했을 때 엔세이드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염, 그리고 유마티드 관절염, 그리고 때때로 혈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해열의 목적으로 쓸 때는 뭘 쓰느냐? 아세트아미노펜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타이레놀의 주성분이죠.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콕스를 억제하지만 약하게 억제를 해서 CNS의 사이클옥시게네이즈를 억제하지만 말초의 사이클옥시게네이즈를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열 진통 효과는 있지만 항염증 효과는 매우 약한 형태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서 대사가 되면 N아세틸 벤조퀴노니네민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들은 간 괴사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루코닉 같은 것들이 포접돼서 무독화하게 만들지만 대량으로 투여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간 대사 물질들이 소모가 돼서 간 괴사라고 하는 위급한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 약이 되겠죠.
이제 엔세이드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일반적인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콕스 1까지 이니비션해서 위점막 같은 것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점막의 손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는 때때로 그 콕스와 같이 벌어지는 게 럭스 시그널인데, 그 럭스 시그널의 그 활성화를 또 높여서 얼서 같은 것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콕스1이 하는 역할 중에 혈소판 응집에 대한 부분들의 밸런스나 응집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억제를 해서 출혈 시간이 연장될 수가 있으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앞둔다 그러면 최소 7일 전 복용 중단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럭스가 강화돼서 루코트리엔이 만들어진 이 녀석은 천식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기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에 의해서 천식이 악화되는 반응들이 있고, 환자 중에 15% 정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한 독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살리실레이트가 이제 대사돼서 만들어지므로 살리실산 중독증이 일어나고요. 이것들에 의해서 신경학적으로 뭐 선막이나 환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염기 밸런스가 깨져서 과호흡으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신장에 어떠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흡수는 주로 이제 그 소장에서 좀 더 많이 흡수되는 경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특히 BBB 같은 것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신체 모두에 이제 분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그리고 이 배설들이 잘 촉진하기 위해서 그 소변을 알킬레이션 시키면 좀 더 잘 배설되는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 특징적인 엔세이드들에 대한 소개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입니다. 그 셀렉콕시부가 처음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그 프로스토사이칼린 하고 트럼복산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 심혈관계에 그 중요한 문제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왔던 로페콕시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로 이제 위드드롤 될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서 투여를 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재 셀렉콕시부 정도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셀렉콕시부는 위궤양이나 혈소판 기능 이런 억제들이 없는 장점들을 가져서 그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클로페낙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된 엔세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그 외용제 형태로 많이 이제 처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구강 세척제라든가 또는 근육 주사제 형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경구 제제로 많이 그 투여되고 있는 프로피오닉 애시드의 이부브로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엔세이드들은 아스피린하고 거의 유사한 작용 부작용들을 갖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부브로펜이 약간 부작용 측면에서 조절 가능한 정도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엔세이드 약물이 되겠고, 이부프렌보다 2배 정도 약효가 있는 나프록스엔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강직성 척수염 등에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나부메톤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대사가 되면 유기산을 만들지 않습니다. 유기산 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엔세이드하고 비교해서 그 혈소판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유장관계의 그 장애 같은 것들이 조금 적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어서 주로 청소년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특징적으로 콕스2를 조금 더 잘 억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콕스를 좀 세게, 약효가 굉장히 센 인도메타신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거의 코티코스테로이드급 정도의 강한 약작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부작용들로 해열 진통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주로 강제성 숙수염이나 아니면 동맥계존증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록시캄이라고 해서 얘의 큰 장점은 반감기가 길다라고 하는 거고, 이 긴 반감기가 한 57시간 정도의 반감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알 정도 복용을 하면 되는 약입니다. 엔세이드에 비해서 9.5배 정도의 부작용들이 세게 나타나는 측면들을 갖고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엔세이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엔세이드가 갖고 있는 이름,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서 항염작용을 한다에 담고 있는, 스테로이드만큼 부작용은 없지만 효과적인 염증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작용기전은 콕스를 억제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콕스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아스피린이 있고, 그리고 콕스를 가역적으로 억제하는 아스피린 외의 엔세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셀레콕시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작용 기전에 해당하는 약들을 몇 가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스피린, 그리고 이부브로펜, 그리고 셀레콕시부 정도를 이해하시면서 얘네들이 임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부작용에 대한 이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난 연후에 여기 케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처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요즘에 챗 GPT 4.5의 성능을 검토해 보고 싶으시거들랑 그림 파일을 저장해서 거기 한번 올려 보십시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답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더 오랫동안 많이 하셔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태가 조금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